중국 7대 고대 도시로 여러 왕조가 꽃을 피웠던 개봉시. 천년 전 개봉은 송나라의 수도가 되면서 다양한 문물이 모이는 국제도시로 발전했다. 판관 포청천이 활약했던 송대는 문예 부흥기라 할 정도로 시와 그림이 눈부시게 꽃을 피웠는데 이때부터 한지가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명성을 떨치게 됐다. 송나라 제1의 시인이었던 소동파. 시문서화에 두루 능했던 그가 고려지를 선물 받고 즐겨 썼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당시 송나라의 귀족과 문인들 사이에서 고려의 종이, 즉 고려지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고려지의 명성과 인기는 후대까지 이어졌고 고려지란 이름은 고유명사처럼 불리게 됐다. 명나라 제1의 서화가 동기창도 고려지를 아꼈다. 그의 대표작인 관산설제도는 거울처럼 매끄럽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려 경면지 위에 그린 것이다. 북경의 상징인 자금성. 5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4명의 명청 황제가 머물렀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모든 벽과 문에 고려지가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나라 건륭 황제가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권근제. 최근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궁안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고려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 모를 조선 장인의 손을 떠나 황제의 궁을 장식했던 고려지는 2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굳건히 버텨온 것이다. 우리 종이의 생명력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300여 년 전 당나무로 만들어진 이 경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종이 중에서 최상품으로 꼽히는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으로 닭나무에 향수를 뿌려 키웠다는 것과 754년에 간행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300여 년의 세월을 건너온 한지의 신비.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지를 얻는 작업은 닭나무를 베는 것에서 시작된다. 닭나무에서 종이의 원료가 되는 것은 껍질. 이 껍질을 잘 벗기기 위해 닭무지라는 과정을 거친다. 닭솥에 닭나무를 채우고 증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한 후 하루 정도 불을 뗀다. 다음 날 훈증과 열기가 가득한 닭솥에서 푹 쪄낸 닭나무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 개울가로 옮겨진다. 벗겨낸 닭나무 껍질은 흑피 또는 피닭이라고 한다. 흑피는 다시 찬물에 담가 불린 후 닭칼을 이용해 겉껍질을 벗겨내고 백피를 만드는데 추운 겨울 시린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백피를 섬유로 만들기 위한 다음 과정은 잿물에 삶는 것이다. 잿물은 짚, 메밀대, 콩대 등을 태운 재에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내려서 만든다. 잿물을 가열해 80도가 넘으면 백피를 넣고 너댓 시간 삶는데 이 과정은 백피를 보다 순수한 상태의 원료로 만들어준다. 백피가 곤죽이 될 때까지 두드려 짧은 섬유질로 만드는 작업은 고해라고 하는데 고해를 통해 비로소 종이를 뜰 수 있는 원료가 만들어진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거둔 황초큐 뿌리를 치대면 끈끈한 점액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닭풀이다.
풀은 물이 흐르는 속도를 조절해 종이 두께를 결정짓기도 하고 젖은 종이를 낱장씩 떼어낼 때에도 잘 떨어지게 도와준다. 공중에 매단 줄 하나에 의지해 발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종이를 뜨는 이 기술은 발틀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외발뜨기라고 부른다. 또 물을 떠서 곧바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흘림뜨기라고도 한다. 외발을 뜰 땐 세로 방향으로 앞물질을 시작해 가로 방향으로 옆물질을 반복하다가 다시 앞물질로 끝내기 때문에 섬유의 결이 우물정자 모양으로 얽혀 질긴 종이가 만들어진다. 외발의 결을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에서 서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음양지를 만들기 위함이다. 뜬 종이를 판 위에 놓고 그 위에 또 한 장의 종이를 떠서 거꾸로 돌려놓으면 엇갈린 무늬가 맞닿아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한지를 음양지 또는 합지라고 부른다. 종이가 마른 후에도 또 한 번의 손길이 더해진다. 종이를 방아나 홍두깨로 두드리는 도침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이 표면 가공 기술로 한지의 표면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이다. 나무와 물, 햇볕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땀과 정성, 거기에 오랜 기다림이 더해져 탄생한 한지. 100번의 손길이 거쳐간 한지는 흐르는 세월만큼 그윽한 빛으로 승화된다. 빛과 공기, 습기를 자유롭게 머금고 내뿜는 우리의 종이. 그래서 한지는 살아 숨쉬는 종이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지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드높았던 전주. 이런 전주 한지의 몰락은 국내 한지 업계의 침체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전주 한지의 요람인 흑석골. 당나무가 잘 자라고 물이 좋았던 흑석골은 1960년대 100여 개의 한지 업체가 있었고 90년대 초반까지 50여 개의 한지 업체가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폐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흑석골에 있던 22개 업체는 팔복동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간의 수공업 형태로 한지를 만들던 이들이 공동 작업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하나둘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났다. 입주 당시에 22개였었던 업체는 어느새 15개로,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10개로 줄어들었다. 팔복동에 자리를 잡고 조합을 만든 지 10여 년, 겨우 살아남은 5 업체는 얼마 전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했다. 전국 한지의 70%가량이 거래되는 서울의 인사동. 그런데 이곳에서 거래되는 종이의 90%는 수입산, 한지는 불과 10% 내외다. 명정전의 창문, 언뜻 보면은 한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비닐로 코팅된 종이다. 이런 사정은 다른 궁도 마찬가지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고택 중 하나인 충효당. 그런데 충효당의 방에 도배된 종이는 전통 한지가 아닌 기계지. 겉모습은 한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닭섬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종이다. 꼭 써야 할 곳에서조차 한지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 한지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한지 업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전주 한지 조합에서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던 5곳의 한지 업체. 최근 그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빚 5천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다. 한지 업계의 불안한 삶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한지. 이것이 한지의 오늘이다.
중국 7대 고대 도시로 여러 왕조가 꽃을 피웠던 개봉시. 천년 전 개봉은 송나라의 수도가 되면서 다양한 문물이 모이는 국제도시로 발전했다. 판관 포청천이 활약했던 송대는 문예 부흥기라 할 정도로 시와 그림이 눈부시게 꽃을 피웠는데 이때부터 한지가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명성을 떨치게 됐다. 송나라 제1의 시인이었던 소동파. 시문서화에 두루 능했던 그가 고려지를 선물 받고 즐겨 썼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당시 송나라의 귀족과 문인들 사이에서 고려의 종이, 즉 고려지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另外还有像黄庭坚，宋代的时候一个书法家，黄庭坚很出名的，他也用高丽纸写字。和宋代同时并存的金，金朝有个皇帝叫金章宗，他也喜欢用高丽纸写字。所以从皇帝、大臣到学者之间，人们都对高丽纸都很受欢迎的。 고려지의 명성과 인기는 후대까지 이어졌고 고려지란 이름은 고유명사처럼 불리게 됐다. 명나라 제1의 서화가 동기창도 고려지를 아꼈다. 그의 대표작인 관산설 제도는 거울처럼 매끄럽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려 경면지 위에 그린 것이다. 북경의 상징인 자금성. 5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4명의 명청 황제가 머물렀던 곳이다.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왕궁은 현대인들의 찬탄과 경의를 받으며 여전히 건재하다. 그런데 이곳의 모든 벽과 문에 고려지가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나라 건륭 황제가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권근제. 최근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궁안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고려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 모를 조선 장인의 손을 떠나 황제의 궁을 장식했던 고려지는 2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굳건히 버텨온 것이다. 本身要使用这种高丽纸以外，包括颐和园，包括这个圆明园这些皇宫的行宫也普遍使用这种纸张，就是在宫廷里边，大部分的糊窗纸、壁纸都使用这种纸张。 더 놀랍고 반가운 것은 고궁 창고 안에 보관된 고려지. 2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본래의 색과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 종이의 생명력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무구정광대다란 이경. 1300여 년 전 당나무로 만들어진 이 경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종이 중에서 최상품으로 꼽히는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으로 닭나무에 향수를 뿌려 키웠다는 것과 754년에 간행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300여 년의 세월을 건너온 한지의 신비,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지를 얻는 작업은 닭나무를 베는 것에서 시작된다.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부터 2월까지 닭나무를 베는 작업이 계속되는데 닭나무는 1년생 햇닭을 써야 섬유가 여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종이 뜨기에 좋다. 닭나무에서 종이의 원료가 되는 것은 껍질.
이 껍질을 잘 벗기기 위해 닭무지라는 과정을 거친다. 닭솥에 닭나무를 채우고 증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한 후 하루 정도 불을 뗀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30년 전 겨울엔 시골마다 닭 찌는 냄새가 가득했다. 다음 날 훈증과 열기가 가득한 닭솥에서 푹 쪄낸 닭나무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 개울가로 옮겨진다. 개울가에 옮겨진 닭나무는 먼저 찬물에 담가두는데 이렇게 하면 껍질이 수축되어 벗기기가 쉽다. 벗겨낸 닭나무 껍질은 흑피 또는 피닭이라고 한다. 흑피는 다시 찬물에 담가 불린 후 닭칼을 이용해 겉껍질을 벗겨내고 백피를 만드는데 추운 겨울 시린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이렇게 얻은 백피를 햇볕에 널어 잘 말리면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 백피를 섬유로 만들기 위한 다음 과정은 잿물에 삶는 것이다. 잿물은 집, 메밀대, 콩대 등을 태운 재에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내려서 만든다. 잿물은 변색을 일으키고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껍질 속의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잿물을 가열해 80도가 넘으면 백피를 넣고 너댓 시간 삶는데 이 과정은 백피를 보다 순수한 상태의 원료로 만들어준다. 잿물을 씻어내고 며칠간 물속에서 햇볕을 쬐고 나면 백피는 더 하얗게 빛이 난다. 그 후 껍질에 있는 티를 골라내는데 티가 적을수록 종이의 품질이 좋아진다. 백피가 곤죽이 될 때까지 두드려 짧은 섬유질로 만드는 작업은 고해라고 하는데 고해를 통해 비로소 종이를 뜰 수 있는 원료가 만들어진다. 고해를 거친 닭은 물에 넣고 힘차게 저어 섬유가 고루 퍼지게 해놓는다. 종이를 뜰 때 섬유에 유일하게 첨가하는 물질이 있다. 닭 섬유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성 점액으로 황촉규 뿌리에서 얻는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거둔 황촉규 뿌리를 치대면 끈끈한 점액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닭풀이다. 닭풀은 물이 흐르는 속도를 조절해 종이 두께를 결정짓기도 하고 젖은 종이를 낱장씩 떼어낼 때에도 잘 떨어지게 도와준다. 초지통에 닭섬유와 닭풀을 푼 후에는 비로소 종이 뜨는 일이 시작된다. 공중에 매단 줄 하나에 의지해 발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종이를 뜨는 이 기술은 발틀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외발뜨기라고 부른다. 또 물을 떠서 곧바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흘림뜨기라고도 한다. 외발을 뜰 땐 세로 방향으로 앞물질을 시작해 가로 방향으로 옆물질을 반복하다가 다시 앞물질로 끝내기 때문에 섬유의 결이 우물정자 모양으로 얽혀 질긴 종이가 만들어진다. 게다가 우리 한지는 2번 종이를 떠서 한 장으로 만드는 음양지라 종이가 더 강해지는데 때로는 8장까지 합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발의 결을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에서 서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음양지를 만들기 위함이다. 뜬 종이를 판 위에 놓고 그 위에 또 한 장의 종이를 떠서 거꾸로 돌려놓으면 엇갈린 무늬가 맞닿아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한지를 음양지 또는 합지라고 부른다. 외발지 같은 경우는 물질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 물이 가두어져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섬유의 흐름이 빠르죠. 그러고 섬유의 결합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종이가 그만큼 질겨지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발지는 합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합지를 함으로써 다시 질겨지는데, 과거의 문서를 저희가 해체를 해보면 거의가 합지예요. 뜬 종이는 하룻밤 물기를 뺀 후 건조에 들어간다. 옛날에는 흙벽이나 나무판에 붙이고 햇볕에 말렸지만 요즘은 스테인리스 판을 가열해서 종이를 건조시킨다. 종이가 마른 후에도 또 한 번의 손길이 더해진다. 종이를 방아나 홍두깨로 두드리는 도침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이 표면 가공 기술로 한지의 표면을 다듬는 마무리 작업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한지의 표면에서 윤기가 흐르고 글씨가 선명하게 살아나는 이유는 바로 이 도침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종이의 가장 큰 특징으로 도침을 줄 수 있는데요. 도침은 종이를 두들겨 줌으로써 빈 공간을 막아주고 면이 평활하게 만드는 것이죠. 도침했을 때는 평소에 그냥 도침 안 한 상태 2배 이상의 밀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이가 굉장히 질기고 그리고 면이 맨질맨질해지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글씨를 썼을 때 먹이 스며들지 않고 그 위에 맺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발목이 굉장히 좋아지고 생생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나무와 물, 햇볕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땀과 정성, 거기에 오랜 기다림이 더해져 탄생한 한지. 100번의 손길이 거쳐간 한지는 흐르는 세월만큼 그윽한 빛으로 승화된다. 빛과 공기, 습기를 자유롭게 머금고 내뿜는 우리의 종이. 그래서 한지는 살아 숨쉬는 종이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함께 호흡해온 한지. 우리 종이는 단순히 서화지나 창호지를 넘어서 집안 곳곳에서 이용됐다. 여인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 소품부터 옷은 물론 전투용 갑옷까지 종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종이 항아리, 신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는 오늘날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했다. 종이 위에서 태어나 종이를 쓰고 종이에 쌓여 살다가 마지막엔 종이 수의를 입고 흙으로 돌아간 우리 민족. 한지는 우리 삶의 동반자였다. 그러나 근대화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값싼 양지가 한지의 자리를 차지했고, 아파트로 대변되는 건축 문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는 그나마 남아있던 창호지와 벽지, 시장을 빼앗아버렸다. 이제 한지로 집을 도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집안에서 종이용품을 쓰는 일은 더더욱 없다. 한지가 생활 필수품에서 밀려난 것이다. 한지 업계도 많이 변했다. 만들기 번거로운 잿물 대신 가성소다 같은 양잿물로 재료를 삶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광 표백 대신 차염소 산소다 같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닭섬유를 표백한다.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공정이 근대화된 것이다. 고된 방망이질은 기계가 대신하고, 황촉규 대신 화학 닭풀을 넣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편리함을 주는 대신 우리 한지의 고유한 특성을 앗아갔다. 종이를 뜨는 방식도 외발뜨기에서 쌍발뜨기로 달라졌다. 두 개의 틀 사이에 발을 놓고
종이를 뜨기 때문에 쌍발뜨기라고 불리는 이 초지법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들여온 것이다. 세계적인 재지사학자 다트 헌트가 남긴 책에는 1920년대 일본인이 서울에 세운 종이 실습학교에서 쌍발뜨기를 가르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같은 시기 대구의 한 종이 공방에서도 일본인의 감독하에 쌍발뜨기를 하는 지공의 모습이 남아있다. 쌍발뜨기는 작업이 편하고 면이 고른 종이를 뜰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의 종이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뒤로만 물을 흔들기 때문에 종이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지의 품질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은 원료의 변화였다. 국내산 백피 대신 표백까지 마친 태국산 물닭으로 종이를 뜨는 곳이 많아졌고 화선지를 만드는 일부 공방에서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폐지를 첨가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2, 3년만 지나도 변색이 되고 강도도 양지보다 훨씬 떨어진다. 지금 만드는 그 화학 양잿물을 가지고 이걸 삶은 거하고 또 뭐 차염산이라는 이런 그 표백약을 가지고 표백을 했을 때 아무래도 질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차이하고 또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그 수입 들어와서 물닭으로 들어와서 쓰는 건 더 형편없죠. 그러니까 질이 더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전통 한지와 계량 한지의 강도는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100년 전의 종이와 국내 닭으로 만든 한지, 태국 닭으로 만든 한지, 그리고 폐지를 섞어 만든 화선지를 대상으로 내절도를 측량해 보기로 했다. 종이를 1kg의 힘으로 잡아당긴 뒤 130도의 각도로 흔들면서 종이가 버티는 정도를 살펴봤는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옛 한지의 경우 무려 8,987회라는 놀랄만한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산 닭을 이용해서 외발뜨기로 만든 요즘의 한지는 1,170회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다음으로 태국 닭을 이용해 쌍발뜨기로 만든 한지는 551회의 수치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폐지를 섞어서 만든 화선지는 1kg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측정이 불가능했다. 같은 실험을 3번 반복한 후에도 결과는 비슷했는데 특히 조선시대 한지의 강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옛 한지가 오늘날의 종이보다도 상당히 물성값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물성값이 나온 것은 그만큼 옛 장인들이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지의 본향 후쿠이현 에치젠. 매년 5월이면 종이 맛집리를 열고 화지 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을 돋우는데 이 축제는 고대 한국에서 건너와 종이 뜨는 법을 가르쳐준 지조신을 모시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1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에치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화지 공방이 남아있는 곳이자 전통 화지의 맥을 잘 지켜나가는 곳이다. 300년간의 가업을 잇고 있는 이와노 이치베이 씨는 화지 장인으로서 현재 일본에 2명밖에 없는 국보 중 1명이다. 이치베이 씨가 생산하고 있는 종이는 에치젠 호쇼지로 이 종이 역시 중요 문화재다. 일본에선 1960년대 말부터 전통 화지와 장인을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에치젠 호쇼지 외에도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종이는 6가지, 그리고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종이가 7종류다.
문화재가 된 경우 원료나 제조 과정에서 옛 방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1,6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피카소가 애용했다는 에치젠 호쇼지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생산된다. 이런 문화재 정책은 장인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주어 화지의 맥을 잇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私の息子なんかに私も親からもこのごまかしたりはしないで、できるだけしかできないっていうような仕事をしていいものを作れっていう親の言いつけ通りやってきてるでしょう。ですから私も今、うちの息子にも今日一日に100枚作ろうとか120、30枚作ろうかなってそういう気持ちを起こさないで自分が全くいくものをできるだけの枚数を作ろうというようないわゆる心づくりから和紙を作る心づくりからやっていけっていうように指導しています。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지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드높았던 전주. 세종실록에는 전주와 남원에서 만든 종이의 품질이 최고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서유구가 쓴 농업경제서 금화경독기 역시 호남의 전주, 남원에서 만든 종이가 나라 안에서 제일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런 전주 한지의 몰락은 국내 한지 업계의 침체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전주 한지의 요람인 흑석골. 이곳은 6.25 사변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장인들이 모여 전주 한지의 명성을 이어온 곳이었다. 당나무가 잘 자라고 물이 좋았던 흑석골은 1960년대 100여 개의 한지 업체가 있었고 90년대 초반까지 50여 개의 한지 업체가 황금기를 누렸다. 그때는 전주금은 참 종이가 찬란했어요. 또 개발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동 사람이 왜 전주를 이렇게 칭찬을 하냐 그러면 진짜 전주 좋은 종이 많이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폐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흑석골에 있던 22개 업체는 팔복동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간의 수공업 형태로 한지를 만들던 이들이 공동 작업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한지 공장들이 한 군데에 모여져 버리니까 서로가 그 특색이 있었던 그런 특징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거의가 비슷한 종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지가 그 시기에 또 중국산 수입지가 밀려 들어오고 그러면서 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둘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났다. 입주 당시에 22개였었던 업체는 어느새 15개로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10개로 줄어들었다. 그분들은 이제 기회를 잘 봤죠. 이게 현실이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투자는 못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폐업을 했죠, 이분들이. 팔복동에 자리를 잡고 조합을 만든 지 10여 년. 겨우 살아남은 5 업체는 얼마 전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했다. 하지만 이들도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생산된 종이는 대부분 재고로 쌓여가고 시설 투자에 따른 부채도 만만치 않게 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이걸로 이제 한지는 끝인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여지껏 해왔는데 그래도 버티다 정 힘들면 놓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최악인데. 전국 한지의 70%가량이 거래되는 서울의 인사동. 수제지를 판매하는 10여 곳의 상점들이 모여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거래되는 종이의 90%는 수입산. 한지는 불과 10% 내외다. 포장지와 인테리어 용지로 고가에 판매되는 태국산 종이.
그리고 상점 안에 가득한 대만산 고급 화선지. 그러나 한지 시장을 무너뜨린 주범은 중국산이다. 국내 업자가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종이로 한지보다 많게는 5배에서 3배가량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 소비자 측에서는 뭐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를 잘 분별을 못 하는데 이제 저렴한 걸로 자꾸 따라가니까 자꾸 저렴한 것밖에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비싼 걸 내놓으면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경의 오즈 화지 판매점. 이곳은 3,000여 종의 종이를 판매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화지 상점으로 화지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곳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수입 종이의 공세를 받아왔고 오래전부터 중국과 태국에서 들어온 종이에 저가 시장을 내주었다. 이후 일본의 종이 시장은 양극화됐다. 화지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 고급 종이로 변모했고 서화지에서 인테리어 용지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 장에 5만 원에서 무려 20만 원에 이르는 고급 화지도 있다. 판매점 2층에 자리한 문화교실. 이곳은 일본 화지 업계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화지를 이용한 다양한 전시회와 붓글씨 대회를 열고 또 초등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해 화지의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割とこの和紙に触れる機会を子どもさん方に多く持っていただいて和紙の良さを多く触れることによって、分かっていただくっていうところで和紙の良さをアピールするっていうことで危機感をですねなくすような形で対応の方はしています。 에치젠 화지 마을에 자리한 화지의 거리. (20년) 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이 거리는 화지의 판매와 체험 그리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광 명소다. 에치젠 화지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박물관. 1200년 전의 고문서에서부터 에도 시대의 공문서 용지 그리고 오늘날의 종이까지 다양한 화지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에치젠 화지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의 당당한 모습도 만날 수 있다. 높이 4.3m, 넓이가 7.1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수제지는 에치젠 화지의 자부심을 담고 있다. 今から18年ほど前ですけどもこの町は日本では手すき和紙の産地ですけども地元の人はそういう自分らの誇りというものをあまり持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自分たちの技術あるいはそういう伝統産業っていうものがどんなに世界に大切なもんかっていうことを自分たちが自身が知ってもらうためにイベントを企画したんです。 에치젠 화지거리에는 각 공방에서 만든 다양한 화지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관광객들에게 꽤 인기가 높다. 화지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화지 제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체험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지를 만들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아이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들이 화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各地に紙の博物館というのが作られている。でこれは今40ぐらいあるわけですよ。それから紙をすく体験をする施設、それがだいたい約60ぐらいあ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動きの中で、どんな紙を作ればいいかという方向が手すきの業者の方に反映していくわけですね。 종이의 발상지 중국.
다양한 수제지가 생산되는 대륙에서 제일로 손꼽히는 종이는 바로 선지. 선지가 탄생한 안위성 경현. 이곳에 가면 깎아낸 산허리에 무언가를 말리고 있는 낯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다름 아닌 집. 선지의 주된 원료는 짚과 청단 피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섬유 길이가 짧은 짚은 먹물이 잘 스며드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홍성 선지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선지 공장으로 안위성에서 생산되는 선지의 80%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160명의 초지공들이 80개의 지통에서 하루 평균 10,000장의 선지를 생산하는데 종이를 뜨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종이를 뜨는 사람들도 숙련된 장인이라기보다 고용된 직원에 가까운데 두 사람이 하나의 큰 틀을 맞잡고 두어 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전부다. 이것은 초지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차이를 보이는 점인데 그만큼 중국은 초지법보다 원료 만드는 법을 중시한다. 하지만 선지 원료의 배합 과정과 첨가물은 정부의 엄격한 보안 정책으로 극비에 붙여져 있다. 선지는 안위성 외에 다른 곳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고로 인정받는 선지는 이곳 경현에서 만든 종이다. 당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다는 선지는 송나라 때부터 황제에게 진상되었다. 처음부터 서예와 회화용으로 만들어졌던 선지는 지금까지 그 용도의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인지 세계 서화지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선지의 명성과 품질은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선지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중국 정부의 선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었다. 这个宣纸生产经营过程当中，国家各级政府给予了不同的支持。比方说，在宣纸原料基地建设上，国家给予一些重点的资金补助。比如说，在生产纸水处理过程当中，国家给予一些补助。同时，国家对我们这种传统的手工艺已经认定为这个非物质文化遗产，作为遗产来保护。更重要的，对我们宣纸的原产地，国家授予了原产地域保护产品。 일본 3대 화지 생산지 중 하나인 기후현 민호시. 이곳은 에도 시대의 거리 풍경이 옛 모습대로 보존돼 있다. 재물과 복을 부른다는 상징물이 내려다보는 거리는 에도 시대 화지상들이 밀집했던 곳. 바로 이 거리에서 매년 10월 민호화지와 빛의 예술제라는 축제가 열린다. 민호화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94년부터 시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 탄생한 축제다. 이 작품들은 모두 민호화지를 이용해 일반인들이 만든 것으로 예사롭지 않은 솜씨가 오랜 시간과 공을 짐작하게 한다. 덕분에 은은한 빛을 품은 민호화지의 아름다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イベントを通じて美濃和紙の良さを皆さんに知っていただいたことによってこのイベント以外の時も町を訪れる方も増えましたし和紙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も非常に多く入るようになりました。 하지만 수제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무리 크다 해도
후계자가 없다면 화지의 맥을 잇는 것은 불가능하다. 50년 동안 민호화지를 만들어온 이치하라 다츠오 씨. 그에겐 오래전 2명의 후계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이미 독립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중간에 화지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 그에게 후계자를 구하는 일은 종이를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숙제다.望ましいって結局それはまあ後継者だけやね。もうあとは今の紙の方はなんとかやってきとるで、まあ後継者が本当にいたらまあ自分は幸せやわ本当に、それだけ。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호 씨는 18년 전부터 후계자 양성 사업을 해왔다.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민호화지를 배워서 독립을 했고 현재에도 8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민호화지의 맥을 잇고 있다. 민호 씨는 이들에게 매년 600만 원의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후계자들을 위해 판로도 마련해 주었다. 이 가게는 후계자들을 위한 전용 판매점으로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해당 후계자들에게 돌아간다. 후계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전통 기술에 각자의 색깔과 감각을 더해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민호 씨의 화지 후계자 중 첫 세대로 꼽히는 하세가와 사토시 씨의 공방. 하세가와 씨는 민호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촉망받는 젊은 화지 제작자인데 그가 화지를 만들기 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 매월 수질 검사를 할 샘플을 채취해 수질 검사 연구소에 보내는 일이다. 그동안 장인들은 과학적인 자료 없이 경험과 감각의 의지에 화지를 만들어 왔지만 그는 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는데 이때 수질뿐만 아니라 다른 원료의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화지를 전수받은 지 3년 만에 스승을 잃고 어려움에 빠졌던 하세가와 씨. 하지만 시의 지원과 도움으로 화지에 대한 열정을 계속 키워갈 수 있었다. そのために私も仕事をしていますし、実際私が入ってきて一番いい環境を用意してもらったん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同じように私がすれば私はもっとやる気のあってもっと力のある人がここに来てもっといい仕事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우리나라 후계자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의령에서 전통 방법으로 한지를 만드는 신현세 씨. 종이 만드는 일에 50년의 세월을 바쳤지만 빛나는 칭호는커녕 당장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한지 장인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유행령 장인. 문화재가 됐지만 고령의 몸도 불편한 그는 후계자 문제 때문에 마음까지 무겁다. 전북 임실의 홍춘수 장인. 그 역시 3대째 종이 뜨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업을 잇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처럼 한지 장인들은 점점 고령화돼 가는데 기술을 전해줄 리가 없다. 내 밑에 후계자가 와서 누가 한 사람 하는 것도 하지만 안 그러면은 내만 하고 나면 아마 끝나 싶어요 생각이. 만약에 누가 와서 배운다 하면은 내가 잘 배워가지고 인정시켜 주는데 안 배운다 하면은 이제 뭐 못 한다는 수밖에 더 있어요. 동경 외곽의 작은 화지 판매점. 가장神屋の嫁はど
이곳에서는 한 달에 2번 소박한 화지 교육이 이루어진다. 다무라 씨는 이론에서 실기까지 화지 만드는 전 과정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일본의 화지 전도사다. 그는 인터넷으로 화지 체험을 신청한 일반인들에게 종이 만드는 법을 보여주고 또 매년 20여 곳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 학생들에게 화지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2년 동안 다무라 씨에게 화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천 명에 이른다. 체험은 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화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다무라 씨의 이런 교육은 화지를 잇는 일이 단지 종이를 뜨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で全部の日本人一人一人が全て私は後継者だと思っています。で後継者っていうのは一緒に作ることじゃなくて理解する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紙を作るってことは大変だけど日本の技術を守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守ら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気持ちになるような後継者をたくさん育てた。それにはガラスの向こうじゃなくて実際に手で触ってヌルヌルするとか気持ち悪いとかっていうのを含めて作ることの楽しさを教えることができたらなって思っています。 몇 년 전부터 전주와 원주를 중심으로 한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들이 분주하다. 그런 노력의 한 방법으로 한지 관련 행사들도 빈번해졌다. 전주 한지 축제도 한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눈여기나 보여주기 위한 전시에 치중한 나머지 한지 업계나 한지 생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작 우리 한지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지장들은 화려한 축제와 행사에 가려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정도의 예산 가지면 정말 장인들을 키울 수가 있고 우리 종이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종이 장인들은 하나 뭐 육성하는 것도 없고 무슨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 전주 한지 페스티벌에서도 전주 지역의 원주 지역의 장인들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부의 한 브랜드 육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한지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지를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키운다는 한 브랜드 사업은 한지의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지 제품의 다양성을 홍보하고 그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런 행사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한 브랜드 사업 역시 정작 기반이 되는 한지를 만드는 사람이나 업체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한 브랜드 사업이라고 요즘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지 자체는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어떤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한지가 흡수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생활 속에서는 쓰지를 않고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이나 궁궐에 문창호지조차도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정말 질긴 외발지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비닐 코팅이 된 종이를 쓰고 있거든요. 선왕의 왕비를 모시기 위해 성종 때 창건한 창경궁. 주전인 명정전은 조선의 왕궁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명정전의 창문, 언뜻 보면은 한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비닐로 코팅된 종이다. 이런 사정은 다른 궁도 마찬가지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될 만큼 전통 가옥과 풍습이 보기 드물게 남아있는 곳이다. 하회 마을을 대표하는 고택 중 하나인 충효당, 서해 유성룡 선생의 생가인 이곳은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충효당의 방에 도배된 종이는 전통 한지가 아닌 기계지. 겉모습은 한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닭섬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종이다. 또 다른 고택도 사정은 마찬가지. 3년 전부터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행정당국에서 고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인데 이는 하회마을만의 일이 아니다. 꼭 써야 할 곳에서조차 한지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 한지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한지 업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가령 그 상장이 1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뭐 박사, 석사 그까지 막 나가는 게 얼마나 임명장까지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외교 문서라든지 이런 오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종이를 기반으로 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 한지를 제작을 해서 지금 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이런 한지들을 소비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자체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갖다가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 한지 조합에서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던 5곳의 한지 업체. 최근 그중 한 곳이 문을 닫았다. 늘어나는 재고를 처리할 길이 없자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빚 5천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다. 2대째 이어온 가업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지 업계의 불안한 삶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한지. 이것이 한지의 오늘이다.